회생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빚이 많고 자산은 적은 거예요. 이때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이 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돈은 탕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회생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 합법적으로 매일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주간 시간에. 근데 굉장히 젠틀해요. 뭐 빚 얼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 갚으실 거예요? 이런 거를 매일 겪으면 이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들어눕고 하는 것보다 매일 전화하는 게 오히려 더 높더라. 그래요? 라는 게 검증이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추심을 당하는 게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추심이 오늘부터 딱 끊깁니다. 파산은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서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이제. 나는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러면은 파산이 더 좋은데 누가 회생을 해? 보이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도 뭐 사칭형 보이스피싱 이런 게 아니라 투자. 뭐 지금 캄보디아에서 많이 저질러지는 범죄들도 사실 그쪽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쪽에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된 경우가 20, 30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 금요일 마지막 코너 돈 단속 시간. 오늘은 개인 회생 또 파산과 관련된 요즘 이제 이거 신청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방법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또 이게 혹시 도덕적 문제 같은 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아주 전문으로 하고 계신 박기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회생 준비하고 계신 두 분, 우리 최인경 기자, 신혜영 기자님. 네, 회생 불가능 동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그래요?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개인회생과 파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네. 지금 회생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20대, 30대. 네.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회생과 파산이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회생 파산으로 하면 약간 나갈 수도 있으니까 캄보디아 얘기도 한다 이 정도 하나 딱 뿌려주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캄보디아 얘기는 뒤로 가려고. 알겠습니다. 네, 뺐습니다. 회생 파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지 여쭤보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회생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빚이 많고 자산은 적은 거예요. 이때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이 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돈은 탕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회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어로는 이제 미래 가치를 토대로 현재의 이제 빚을 없애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돈을 벌 수는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빚이 많아서 그렇죠. 뭘 하긴 내가 하면서 좀 갚아 나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너무 빚이 크니까 지금 부담된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회생.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회생이 보통 어떤 경우냐면 제일 많이 하시는 제일 큰 이유가 추심이에요. 요즘에 추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빨간 추심을 딱지 어떻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빨간 딱지 붙이고 예전에 우리 추심이라고 하면 딱 생각하는 게 사람 막 와서 들이눕고 막 무슨 뭐 회사 찾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물론 있어요. 있는데 요즘 선진적 금융기법이라 그래서 월급 통장 압류. 그런 것도 하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 합법적으로 매일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주간 시간에. 근데 굉장히 젠틀해요. 뭐 빚 얼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 갚으실 거예요? 별로 압박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어려워서요. 네, 알겠습니다로 끊어요. 네. 문제는 보통 채무를 지신 분들은 한 명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보통 한 복합 채권자니까 그렇겠죠. 네네네. 이 전화를 하루에 4-5통씩 한 달, 2달, 1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회사에 있을 때 이제 프리랜서는 좀 낫겠지만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얼굴이 막 흑빛이 되는 게 사람들이 다 보여요. 숨길 수도 없어. 이런 거를 매일 겪으면 이 압박감이 이게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이게 왜 선진적 금융기법이냐면 돈 받는 게 좋은 추심사들에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추심률이 들어눕고 하는 것보다 매일 전화하는 게 오히려 더 높더라. 그래요? 라는 게 검증이 된 거고 또 누가 들이누우면 그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 비용도 안 쓰면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추심을 당하는 게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추심이 오늘부터 딱 끊깁니다. 신청 금지 명령이라는 게 나오면 바로 끊기고 그리고 막 채권자가 여러 명인데 너 빨리 줘. 뭐 내가 어떻게 줘야 될지를 몰라서 막 못 갚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럼 이제 카드 빚은 빨리 갚아야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내 나름대로 갚으면 여기 갚으면 딴 데서 전화 와서 너 얼마 갚았더라? 우린 왜 안 갚아? 막 이런 소리.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해요? 공유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면 그냥 법원에 갚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넌 딱 정해줘요. 너는 월 200씩 갚아. 그럼 내가 월 200씩 법원에 갚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나눠주고 그 사이에 연락을 하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회생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거고 괜찮네. 실제로 100% 회생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100% 변제하시는 분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그러니까 3년간 한 달에 200만 원씩 하고 물론 이자는 보통 탕감이 됩니다. 이자는 탕감이 되지만 원금 100%지만 그럼에도 회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독촉 전화 안 받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뭐 압류 같은 거 다 풀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100%에 회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탕감률이 거의 막 80% 90%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회생은 뭔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파산. 파산은 그냥 간단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서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이제. 나는 모르겠다. 네. 이게 파산은 어떤 경우에 주로 하냐면 네. 앞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고 개인의 경우에는 노동 뭐 장애가 있다거나 나이가 60이 넘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주로 파산을 많이 가고요. 앞으로 일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빚이 너무 많은 경우. 도저히 이건 뭐 갚을 수가 없다. 특히 개인 사업자 같은 분들이 네. 무슨 딱 코로나 때 무슨 코로나 대출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개인 사업으로 식당 하시던 분들인데 빚이 막 6, 7억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게 무슨 뭐 분양권 같은 거. 분양권? 분양권. 네. 요즘에 분양권이 특히 네. 서울 말고 뭐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 이런 거 사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한창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샀는데 지금 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막 분양권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마이너스 팔리고. 피가 막 예. 6천, 7천씩 넘어가서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분양권 살 때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무슨 10% 계약금만 내면 그 뒤로는 대출 100% 나와요 그러잖아요. 안 나와. 근데 중도금 대출은 일단 나왔어요. 네. 근데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한 번이라도 밀리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그러면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난 계약금 들어가 있고 중도금 대출 들어가 있어 이자는 내는데 잔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받아요 어차피.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옛날 같으면 시행사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시행사나 뭐 이쪽 시공사나 하여튼 어쨌든 분양을 이쪽 시행사에서 옛날 같으면 그냥 해제를 해줍니다. 딴 데 팔면 되니까. 나는 그냥 계약금 먹으면 되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안 팔리니까 이거를 안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파산을 하면 네. 법적으로 해제권이 생기거든요. 도산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제를 시켜줘요. 그러면 낼 의무가 없는 거고 지금까지 낸 돈은 없어지는 거고. 아니, 이건 채권으로 다 남죠. 그래서 이 채권들이 채권자로 들어와서 내 재산을 나눠 가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뭐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아버리면 이거는 회생으로도 갚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니까 투자 실패가 많아요. 이래서 파산이라는 건 어쨌든 앞으로 갚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끝. 그리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다 나서 파산이 만약에 돈을 벌었어요. 또 이렇게 내 돈이에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파산 뒤에는 내가 돈 버는 건 채권자들한테 안 줘도 돼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러면은 파산이 더 좋은데 누가 회생을 해? 다 파산. 그리고 예. 누가 왜 다 이걸 왜 다 왜 다 탕감해 주는 거야? 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파산을 그냥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빚 많으면 다 파산하지 뭐하러 갚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특히 우리나라는 파산을 하면 손해가 좀 많아요. 어떤 손해요? 예를 들어 그 뒤에 취업을 하기 어렵다든가 그 특정 직업 같은 경우는 파산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 변호사, 뭐 공무원 이런 경우는 너는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파산하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그래야 되겠죠.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파산까지 나서게 될 정도로 돈을 못 갚으면 형사고소가 거의 어지간하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회생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회생은 변제예요. 예. 변제율이 얼마큼 되든 간에 이건 변제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많이 안 떨어지고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회생은. 그래서 20대가 많이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손해가 안 되니까. 근데 파산은 앞으로 인생에 손해 볼 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정말 파산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빚을 탕감을 하는 건데 막 예를 들어서 사기당한 거 말고 내가 막 사치를 했거나 도박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도 파산을 할 수 있어요? 그 두 개로 나눠서 나 몰라라? 말씀드리면 네. 파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파산은 누구나 해요. 파산이란 말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돈 못 벌겠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면책이거든요. 예. 면책은 뭐냐면 남아있는 나머지 채권을 없애주는 게 면책이에요. 네. 근데 이 면책은 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산권지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다 봐요. 이게 사치 때문이냐, 이게 무슨 도박 때문이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봐서 뭔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안 시켜주거나 네. 아니면 부인권 행사라 그래서 그 부분은 네가 알아서 갚아라. 이건 내가 남겨놓을 테니까 갚아라. 이렇게 한다거나 이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엄격해요. 그리고 좀 약간 윤리적 잣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트럼프만 해도 4번 파산했다라거든요. 최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파산을 했다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사유를 이렇게 많이 묻지도 않아요. 그런 이유가 또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좀 이따 하고.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파산을 그러니까 면책을 그렇게 쉽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회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너그럽죠. 어차피 갚을 거니까 이게 사치나 뭐 도박이나 이런 걸로 인한 거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너그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생 같은 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5억이 있는데 네. 5억을 뭐 대출 받고 뭐 어쩌고 해서 금융권을 빌려갖고 5억을 이제 받았어요. 네. 그래서 5억을 신나게 막 썼어. 뭐 저 온라인 도박도 하고 뭐 명품 사고 뭐 차 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업에도 한 5억 썼어요. 네. 근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5억으로 사치를 한 건지 아니면 빌린 돈으로 사치를 한 건지 이건 뭐 알 수는 없고 돈에 뭐 꼬리표 붙은 건 아니잖아요. 아, 돈에는 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내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 네. 보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다 이제 검증이 되고 네. 그러면은 시점으로 이제 특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간 돈이 있고 사치에 들어간 돈이 있다면 네. 적어도 절반 이상은 여기다 쓴 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내가 돈을 있던 시점에서 먼저 사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에 썼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최소 절반 혹은 그 이상 이 사치나 이런 다른 거에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돈 쓴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율 같은 걸 보면서 얘가 파산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군요. 그게 엄청 까다로워요. 아, 그래서 이제 네. 파산 변호사가 할 일이 많은 건 다 뭐냐면 법원에서 저 이제 내역들 있잖아요. 카드 예. 내역, 뭐 이제 이체 내역 이거를 다 하나하나 줄쳐가지고 이거 뭘 썼는지 알아와. 말 못하면 너 안 해줄 거야. 증명을 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너한테 그러니까 네. 자기가 뭐 찾는 게 아니라 네. 쫙 줄쳐가지고 몇 월 며칠 해가지고 뭐 그 보정이 막 무슨 20페이지씩 나올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정으로 그거 하나하나 다 소명해 이렇게 오는 아니, 거예요. 뭐 당연히 그건 하긴 해야죠. 왜냐면 이게 뭐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아 솔직히 뭐 분명히 이 얘기 제가 하면은 되게 욕 많이 먹을 텐데 네. 저는 그 도덕적 해이라는 말도 약간 어폐가 있다는 아, 그래요? 생각을 많이 우리 합니다. 오늘 욕 많이 먹었는데 같이 드시려고요. 아니, 제가 다 먹겠습니다. 네. 다 반대하고 계신데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 뭐 좀 일단 철학적인 얘기부터 하나 할게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근본은 보통 얘기하는 게 주식회사 유한 책임제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모든 뭐 자본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근데 자본주의, 캐피털리즘이라는 거의 핵심은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유한 책임을 지고 주식회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법인제도도 있죠. 네. 법인제도는 뭐냐면 법인이 빚지면 개인이 갚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인이 갚고 법인이 못 갚으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제도를 했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건 사람이 좀 더 혁신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 사람한테는 책임을 안 지우는 게 어떤 근본에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생이나 파산을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되게 많고 또 법원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 뭐 늘려가는 거를 더 좋게 보고 오히려 어떤 혁신적인 일, 좀 누가 보면 좀 바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한번 투자를 제대로 해보자. 여기에 한번 기업을 해보자. 이런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발휘가 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뜨거운 냄비 속의 개구리 이런 네. 표현이 네. 그게 2008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처음 나온 표현이거든요. 네. 여기서 맥킨지 보고서에서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한국은 혁신적 기업가가 나올 수 없다. 왜냐? 만약에 한국에서 실패하면 그 실패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때 이제 당시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거 네. 너무 기업 중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네. 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게 첫 번째로 철학적으로 그렇고요. 네.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사람이 파산 회생을 안 시켰어요. 어떤 이유에서 빚을 졌든 안 시켰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서 오히려 더 어둠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두 개인 거예요. 제가 사실 15년 정도 네.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마다 기타 치고 그 시에다 곡 붙여서 노래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변호사님이? 네네네. 예전 과연 그게 봉사가 됐을까요? 학생 때. 누굴 위한 봉사였을까요? 같이 빵을 주긴 해가지고 빵만 드시고 가신 분들이 많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가만 보면 대부분 빚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80% 90% 이상이었어요. 있죠. 이런 거죠. 어디 정주하실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개인회생 파산제도라는 게 생긴 게 다 2000년대 후반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왜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진도준이 마지막에 순양 그 증권을 인수하면서 그 조건으로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네. 어쨌든 근데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자기 주변인한테 빌리잖아요. 근데 뭐 다 많이 빌려주셔서 아시겠지만 빌려주고 못 갚으면 돈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내가 일이 좀 어떻게 될 줄 알고 주변인한테 빌렸는데 못 갚아요. 그러면 친구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을 할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숙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어떤 이유에서든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한계 채무자를 너희가 뭐 너희 문제로 빚 땡긴 거 아니냐라는 상태로 내비두면 이 사람들은 생산활동도 못하고 소비활동도 못하고 높은 확률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치안을 위해서 국부 전체를 위해서는 한계 채무 물론 이제 너무 말이 안 되고 막 돈을 빼돌리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한계 채무자라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거시적으로 맞는 것이다. 라고 보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인 게 이 사람이 아예 일 못하면 돈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파산으로 봐도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재산 다 까먹으면 난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회생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뭐 100% 못 받아도 한 20%라도 받으면 그건 이득인 겁니다. 네. 아니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겠어요. 이제 충분히 주장은 들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사실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는 2030 세대의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게 궁금해서 맞습니다. 모셨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다가 뭐 진짜 실패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20대한테 그럴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왜요? 네. 제일 주된 케이스가 어떤 게 있어요? 제일 흔한 케이스, 저한테 오는 20, 30대, 아까 분양권 이런 건 이제 주로 40, 50대 얘기를 하면 저한테 오는 20, 30대에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크게 두 개로 얘기합니다. 영끌과 비투라고 얘기하는데 80%,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주택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을 샀다가 주택 가격이 너무 떨어진 경우. 근데 20대나 30대 초반 이런 경우에 야, 나 지금 안 사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생각에 뭐라도 산 사람들 많아요. 그게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 한 5년 뭐 이렇게. 아니,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얘기. 그러니까 영끌과 비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영끌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영끌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을 샀다가 이 부동산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빌라,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현재 자산 가치가 엄청 낮은데 빚만 엄청나게 많이 쌓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 주택 관련해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는 경우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회생을 해서 이 빚을 정리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이게 영끌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전세 사기 당했거나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거나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간다거나 이런 주거 관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영끌이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담보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도 그런 일이 이렇게나 많아요? 영끌이라고 하면은 그냥 만약에 담보대출만 받으면 끌 정도죠.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을 뭐 여기저기서 대출 포함해서 뭐 지인 대출 이런 게 다 들어온 경우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택 담보대출도 우리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만 생각하니까 뭐 4대 무슨 은행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런 주택자금 대출, 담보가 있는 대출도 잘 안 나와서 높은 이자를 주고 이금융권 빌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가 정신이랑 무슨 상관이고 자본주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철학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면해주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쟁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20, 30대의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의 경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가 정신이나 자본주의와 연관이 되는 경우는 좀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벤처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열심히 무슨 기술을 내가 개발해 갖고 이걸로 한번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다 하다가 만약에 대출 받은 게 사업자 대출이 뭐 이렇게 못 갚게 돼 갖고 그렇게 됐다. 그럼 난 차라리 그런 거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뭐 그럴 수 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중에 거의 20, 30, 그러니까 20대는 별로 없는데 30대 같은 경우에 한 20%, 30% 정도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또 부채 규모가 커지거든요. 뭐 연구, R&D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파산이나 아니면 뭐 법인 파산이나 이쪽으로 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좀 20, 30대도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로 한정을 한다면 그런 연끌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고 일단 도덕적 판단 빼고 일단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B2는 어떻게 보면 더 화나실 텐데 보통 뭐냐면 은행이래 주식, 코인 이런 쪽에 이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그 무리함의 범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한 1, 2억씩을 빌려서 해요? 20, 30대는 금액은 되게 작아요. 보통 그 금액 몇 천에서 뭐 만화 1억 정도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 코인 투자 실패한 금액은 뭐 4천 정도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카드빚 뭐 돌려막기 하고 이러다가 이제 1억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20, 30대는 대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이거를 이제 B2랑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보는 게 사기당하는 게 이제 뭐 지인이 돈 빌려달라는 사기가 아니라 주로 20, 30대는 뭐냐면 뭐 보이스피싱도 뭐 사칭형 보이스피싱 이런 게 아니라 투자. 그러니까 금 ETF라는 게 있어요. 들어와서 하세요. 했는데 사이트 자체가 없어지고. 뭐 지금 캄보디아에서 많이 저질러지는 범죄들도 사실 그쪽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로맨스 스캠이든 보이스피싱이든 어떤 그런 사기 코인, 뭐 그런 사기적인 어떤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쪽에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된 경우가 20, 30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전 있다고 보는 게 그래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뭐 할 거냐?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활동, 생산이든 소비든 굉장히 할 게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한계 채무자가 돼서 제대로 된 어떤 경제 생활을 못 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인 얘기를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0, 30대가 좀 사행성 높은 직업에 가거나 아니면 사행성 높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향이 전 좀 제 체감상은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제일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소득 상승률이 자산 상승률을 한참 못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250만 원, 300만 원 아무리 벌어봐야 내가 자산 축적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퍼지고 근데 이 와중에 굉장히 우연하게 돈 번 사람들이 SNS에서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코인 성공 특히 뭐 주식 성공 이런 걸로 막 갑자기 또 돈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SNS. 옛날에 저 싸이월드 때는 돈 자랑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눈이 익숙해지다 보면 나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중소기업에서 이런 모든 걸 견뎌가면서 250만 원, 300만 원 벌어봐야 어차피 안 될 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비투라고 연끌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니까. 구조가 그렇다고 해도 사행성이 있는 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구조적인 맥락들을 좀 이제 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본인의 어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빚을 졌다고 쳐요. 만약에 그 코인 산 게 잘 됐으면 뭐 부자 됐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부자 된 거는 그 사람 덕이고 그 사람이 그냥 혼자 오롯이 누려야 될 거고 그 사람이 실패해갖고 빚쟁이 된 거는 온 사회가 같이 안아야 된다는 것부터는 안 이상하고. 근데 온 사회가 같이 부담을 하나요? 일단 여기서부터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 빚을 누가 갚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갚는다는 게 지금 아니요. 그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10%만 갚았어요. 이 90%는 어떻게 되나요? 90%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못 받는 거겠죠. 그쵸. 예를 들어 어떤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은 결국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생긴 수익을 통해서 그걸 않습니다. 보충하겠죠. 그 똑같은 논리를 저는 은행에 얘기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은행이 지금 올 상반기 예대 마진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14조 정도가 됩니다. 네. 은행이 이자를 받는 거는 정당한 일인가요? 은행이 이자를 받는 게요? 은행이 이자를 받는 게 왜 정당한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동서양 고금을 통틀어 예를 들어 무슨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데서 다 이자 못 받게 하거든요. 네. 우리 유교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이자는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자 받는 걸 허용해 줍니다. 네. 왜 허용될까요? 그 자본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더 기회비용이 생기고 아니, 은행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데서 보통 한국은행 이런 데서 2% 3% 돈을 빌려옵니다. 네. 그거를 자기가 자기 소비자한테 4% 5%로 빌려줘요. 네. 그러면 이거를 동서양 고금을 통틀어 이거는 약간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종교적인 이유라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유교가 아니라 조선 왜 무슨 베니스의 상인 보시면 네. 왜 그거가 비윤리적인 거죠? 왜 비윤리적이냐고요? 예? 돈을 빌려서 불로소득을 얻었으니까 그거 자체를 비윤리적이라고 본 거예요. 불로소득이 다 비윤리적인 거예요? 옛날에 많이 그렇게 봤죠. 아니죠. 그거는 이자라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돈이 생기는 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오로지 신만이 관여하실 수 있다. 그런 종교적 이유로. 아니 근데 기독교 주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자 받는 건 기본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었다니까요. 그거는 다른데. 이게 간단히 생각해서 네. 뭐냐면 이자율을 어떤 네. 사람한테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거를 윤리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일 큰 이유는 네. 여기에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율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이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손해율을 다 계산이 들어가는 네.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이윤이 남기면 그건 사회에 환원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의 부를 내가 갖고 온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은행이 그냥 가집니다. 반면에 이자 계산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이 손해는 이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자를 받는 걸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올 상반기면 단기 순이익 14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자 예대 마진을 잘 봐서 이것 때문에 돈을 벌게 되면 은행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장사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은행이 감당을 하나요? 이거야말로 정말 국가적으로 돈을 모아서 이거야말로 정말 국가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98년부터 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빚을 사람들이 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은행이 손해를 봐야죠. 원래는. 그럼 그 은행은 이제 영업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은행 망하겠죠? 은행은 망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에게도 굉장히 손해겠죠? 사람들이 빚을 그래서 이제 누가 회생을 하고 누가 파산을 한다고 해서 사람인들이 빚을 갚는다는 그런 실증적인 연구가 전혀 없어요. 우리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너그럽고 발전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수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회생 파산 제도가 도와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빚을 안 갚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안 갚는다는 건 본인이 그만큼 부담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빚을 안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은행 전체의 부실 채권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개인의 부실 채권, 가계대출의 부실 채권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한번 대충 맞춰보시면. 한 5%? 높지 않아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얼마나 안 높을까요? 전체 비중 대비 한 5%? 5% 정확한데. 3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빚을 안 갚는 것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막 그런 풍조가 퍼져서 나도 빚을 안 갚겠다 이런 생각이 생긴다면 IMF 때를 비롯하여 기업들이 지금 부실 채권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빚을 안 갚은 시점부터 이미 그런 풍조가 발생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안 갚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5% 정도인 거겠죠. 만약에 안 갚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으면 개인들도 훨씬 더 안 갚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 개인의 개인의 비중이 그거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질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서 이 정도 5%씩이나 되는 것이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의 가계대출 부실 채권의 그 비중이 오히려 낮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빚 낸 사람,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의 개인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회생이나 파산보다는
특히 이제 젊은 경우에 뭐 한 빚이 8천만 원 생겼어요. 그거를 지금 내가 300만 원씩 벌어서 나 이거 다 언제 갚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매우 힘들게 갚아보는 경험 갖는 것도 본인에게 나쁘지 않은 일은 아닌가. 그거는 저는 동의하면서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회생으로 돈 갚는 것도 그 정도 경험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생으로 좀 어느 정도 저 탕감 받아서 갚는 것도. 네. 왜냐하면 회생이 개념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네. 제가 이제 월 300을 예를 들어 받아요. 그러면은 최저 생계비를 국가에서 정해준 게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60%에서 지금 한 명의 경우에는 1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300만 원을 벌면 1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갚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갚을 확률을 올려주는 일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대로 된 어떤 일을 안 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궤도적인 측면도 있는 게 어쨌든 내가 일을 쉴 수도 없고 일을 쉬었다가 한두 달 못 갚으면 그냥 바로 폐지돼서 이게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성실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경험을 국가가 마련을 해주고 회생은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3년씩 했던 사람들은 너는 경제적으로 정말 할만하니까 네, 인정해준다 이런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왜 졌느냐 뭐 이건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고 사람마다 또 히스토리가 다르긴 할 텐데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야 그래도 그렇게 빚 졌는데 갚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근데 다시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쉬운 건 아니잖아요. 신청한다고 상당히 어렵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내가 파산한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산까지 가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절차가 파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례를 들어주신 게 2030 중에 B2와 영끌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파산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2030은 그래서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파산이 되는 경우는 앞으로 일할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빚이 너무 많거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2030은 빚 규모가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2030은 파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파산은 굉장히 적고 회생이 많고 회생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전체 한 절반이 그러니까 회생 전체 절반이 2030인 거고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그 빚이 왜 졌는지 이제 법원에서 다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통계가 매년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행성 채무로 인해서 파산에 이르게 된 건이 네. 몇 % 정도 될까요? 신청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된 사람 말고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몇 % 정도가 사행성 채무, 뭐 이렇게 사치라든가 뭐 인터넷 도박 온라인 네, 뭐 얘기를 해주세요. 네. 0.3%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네. 그런 사람들이 파산에 가는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예. 특히 파산에 간 사람들은 빚이 어느 정도 커야 또 파산을 하거든요. 네. 5천만 원 갖고 파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뭔가 사업을 하든가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2030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회생이고 네. 특히 영끌 비투 이런 것들도 대부분 회생으로 처리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도 지금 회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최 부장님. 우리는 이제 파산해야 돼요. 파산이에요. 네, 우리는 파산입니다. 우리가 뭔가요? 우리 우리 장르만 여의도 변호사님은 아니고 예, 저희 세 명입니다. 네. 장르만 여의도는 그렇게 잘해 왔는데 네. 어려워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 파산 마지막 또 파산할 때는 마지막 불꽃 한번 피워야죠. 그렇죠. 네. 오미베리 스파클링, 네, 올 여름 오미베리 스파클링에게 보내주신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요.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렇게 많이 사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세 박스 구매 시 50% 할인이 이제 최고였잖아요. 여기에 10%를 더해서 60%. 예. 세 박스 금방 먹거든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금방입니다. 네. 한 박스 20병인가 그래갖고 금방 먹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맛있죠? 이거요? 네. 네. 변호사님도 세 박스 사가세요. 지금 우리 마지막 불꽃 여기서 바로 사갈 수 있어요. 바로 사갈 수 있죠. 아니, 너무 맛있는데? 네. 요게 이제 오미베리의 추출 공법 아시죠? 아주 건강하게 칼로리도 제로입니다. 우리 저 변호사님. 그거 꼭 아셔야 돼요. 텁텁함도 없고. 완전 진짜 그 제일 맛있는 오미자 시럽 맛인데 이게 제로예요 칼로리가? 칼로리 제로입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이 굉장히 그 광고에 친 광고적이시네. 아니 이게 진짜 맛있어서 제가 맛있어요. 느낌이.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네. 약간 채기가 쑥 내려가는 그런 네. 맛이에요. 네.
거의 얼음까지 이렇게 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냉장고에 시원하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6박 살게요. 6박 살게요. 자, 오미베리 스파클링 집에서도 밖에서도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000박스 한정으로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까 서둘러서 구매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 회생, 파산 관련해서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여쭤봤는데 또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회생 혹은 뭐 파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뭐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할 건 좀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 박기태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많이 좀 전해주시고 앞으로도 종종 또 함께하면서 다른 이슈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얘기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회생 파산 얘기였군요. 아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사기 장사랑 연관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기태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두 기자님들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하루가 매우 하드한 하루였습니다. 네. 예. 기획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최 부장님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10,000분의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은 뭘 해도 될 분들이에요. 예, 이 10,000분이요? 예, 지금까지 버텨주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뭘 해도 되실 분이고 큰 복 받으실 분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한없이 가볍게 여러분 곁으로 날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